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CQ 언박싱 2024년도 마지막 라이브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의 주요 사이버 보안 이슈와 아젠다를 점검해 보는 시간, 저희 CQ 언박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CQ 언박싱은 이치맨과 다운 기술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자, 오늘도 다운 기술의 고성종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마스크가 뭡니까? 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제가 A형 독감에 잠깐 걸렸어서 네. 지금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긴 하고요. 네. 그래도 거의 다 낫긴 했는데 혹시 네. 몰라서 마스크 네. 쓰고 오늘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열이 안 떨어져서 한 3일 동안 좀 고생을 좀 했고요. 네. 지금은 그래도 약 먹고 건강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에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아무튼 들어오시는 분들도 감기에 하여튼 조심하시고 요즘 진짜 독감이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도 제가 병원 갔더니 제 앞에 한 5분이 왔었는데 이미 독감이었고 당신도 독감이다 하는데 여지없이 A형 독감이 나왔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벌써 2024년도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4일. 네,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지금 날짜를 보니까 4일 남은 게 좀 네. 실감이 나네요. 진짜 시간 빠르지 않습니까? 네, 올해 유난히 좀 더 빨랐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나이를 먹어간다라는 뜻이고요. 어떠셨습니까? 2024년도 한번 돌아보면 여러 가지 네.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뭐 개인적으로 네. 이사님이 생각나시는 그런 주요 이슈들이 있으셨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회사에서 좀 포지션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포지션으로 이제 부문장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목표 달성에 대해서 좀 많이 올해 노력했던 것 같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나름의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제 이사님과 저희와 함께 이렇게 CQ 언박싱을 벌써 6개월째 매달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그러게요. 업무 일하면서 또 이렇게 콘텐츠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올해 꽤 큰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CQ 언박싱 처음 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중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네, 어렵더라고요. 많지 네. 않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6개월 동안 제가 계속 하게 될 줄도 잘 몰랐었는데 네. 뭐 하다 보니까 애정도 생기고 네. 지금은 좀 열심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24년도의 마지막 이제 CQ 언박싱이고, 오늘로 이제 시즌 1을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네. 저희가 새로운 기획과 또 내용을 가지고 또 시즌 2를 또 준비해서, 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 아무튼, 2024년도 이제 마지막 저희가 라이브니까 아무래도 한 해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또 내년도를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2024년도 이제 사이버 위협. 뭐 보통 사이버 보안하면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주로 다루는 분야가 사이버 위협 쪽이다 보니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서머리 그리고 2025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어떤 예측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왔고요. 일반적으로 많은 보안 회사들 그리고 국내에 있는 보안 회사들도 이제 이런 관련된 이제 전망 레포트들을 많이 쓰고 기사나 이런 데서도 내고 있는데 그런 데서 아마 보셨던 내용들도 일부 겹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내용들을 좀 보고 그 중에 이제 조금 중요하게 아마 오늘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 위주로 한번 갖고 왔으니까 지금 참여하신 분들도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2025년도 그 전망 혹은 2024년도에 네. 주요했던 사건들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뭐 2024년도에는 이런 보안 이슈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혹은 기억에 남는 그런 그쵸. 여러 가지 그런 보안에 관련된 뭐 이슈라든지 뭐 생각들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같이 이렇게 좀 공유하고 한 해를 좀 보안에 관련된 특히 위협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같이 만들어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CQ 언박싱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고 있지만 또 오늘은 또 특별하게 연말이니까 여러분들 의견이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런 보안 이슈도 생각나요. 또 내년도에는 이런 보안 이슈가 좀 더 화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들도
다양하게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문조사도 저희가 웨비나 후반부에 또 오픈되니까 설문조사도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월에 주요 보안 뉴스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보안 서머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술의 이정현 대리의 목소리로 들었고 오겠습니다. 2024년 12월 올해의 마지막 주요 보안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관리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과 간첩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 해킹 사례와 국정원 점검 결과를 근거로 데이터 조작 가능성과 방화벽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간첩 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을 문제 삼으며 야당의 반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스템의 보안이 에어갭 방식과 수작업 개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점검에서 북한 해킹 흔적이 없었고 해킹 가능성을 부정선거와 연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구글폼, 네이버폼 등 외부 설문조사 플랫폼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개인 계정을 이용하는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와 내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국내 정보보호 공시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15.7% 증가했으며 전담 인력은 1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ESG 경영 확산에 따라 자율 공시기업이 증가했으며 랜섬웨어 해킹 대응 훈련, 인식 제고 활동, 보안 인증 획득, 보험 가입 등 정보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기업은 평균 투자액과 전담 인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과 이용자 신뢰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정보보호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ISMS 인증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수기업에게는 정부 표창과 정보보호 사업 참여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AI 기반 사이버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 1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보안 관제 시스템을 AI로 전환함으로써 대량의 해킹 시도를 신속히 분석 차단하며 실제 해킹 데이터를 학습시켜 자동 대응 절차를 구축했습니다. AI 시스템은 관제 요원 10명의 업무를 대체하며 안정화 기간 동안 수백 건의 보안 위협을 차단해 해킹 사고를 방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고 스마트 국세청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12월의 주요 보안 뉴스 마치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리의 보안 뉴스 잘 듣고 오셨습니까? 뭐 댓글을 보니까 안 보고 싶은 얼굴이 잠깐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드렸습니다. 네, 보안에 관련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얼굴 나왔던 점, 방송사고는 아닙니다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그 고성노 이사님의, 오늘 발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에 사이버 보안 위협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2025년도에 사이버 위협에 대한 내용들 예측해 주는 그런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됐습니다. 네, 오늘은 2024년도 사이버 위협 정리하는 시간과 그리고 2025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전망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드린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 있었던 사고나 내용들을 좀 그냥 간략하게 서머리하면서 편안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같이 첨언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2024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2024년도 발생했었던 사이버 위협에 관련돼서 주요 키워드들을 좀 이렇게 쭉 뽑아왔습니다. 네. 여전히 랜섬웨어가 제일 많고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데이터 유출이라든가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이라든가 뭐 AI라든가 다양한 있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사이버 위협과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네. 이 중에 이제 먼저 글로벌 사고 사례를 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거는 저희 이제 제 유능한 수행 비서죠. 재미나이한테 정리 좀 해봐 이러고 이제 시켜서 받아온 자료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내에 있는 기업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국내는 좀 정리하기 어려워서 글로벌 사고 사례 위주로 좀 정리하는 네.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사고 사례를 좀 보시면 뭐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좀 보이실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이제 미국 위주에서 일어났던 사고들 위주로 좀 정리가 됐다라고 요거 보시면 될 것 화면 같은데요. 발표 자료만 좀 크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1번도 그렇고 이제 뭐 3번도 그렇고 어떤 대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된 사고들이 근래에 좀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2024년도에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7월 달에는 100억 개의 비밀번호 유출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 지금 2024년도에는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트렌드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네. 어떤 이제, 사이버 사고를 좀 봤을 때, 네. 대규모 데이터 유출 사고가 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으로 해서 대규모 데이터들이 유출이 많았고, 네. 그 기반에는 뭐 랜섬웨어가 있는, 혹은 아니면 국가 지원의 사이버 공격이 있는 이런 형태들이 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랜섬웨어인데 랜섬웨어 공격은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서는 랜섬웨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관련된 내용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얘기해 볼 만한 내용들은 이제 어떤 국가 지원 사이버 공격들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저희가 이제 흔히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악의축들이 있죠. 뭐 이제 북한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그들 세계에서 또 얘기하는 악의축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미국이라든가. 네. 굉장히 많은 사이버 공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불필요한 피해들이 계속 양성되는 형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지원 관련돼 있는 공격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올해 이제 2024년도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님 보시기에는 사이버 보안 관련된 대량의 데이터 유출이 조금 더 극명하게 보였던 한 해였던 것 같고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특히나 타겟으로 해서 공격하는 어떤 형태가 좀 이번 2024년도에 좀 많았던 공격 유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실제 이제 공격자들이 조금 더 ROI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조금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결국은 저 데이터를 사고 팔고 결국은 그들에게 이게 어떤 비즈니스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화면 같은 경우 랜섬웨어입니다. 네. 네, 이제 랜섬웨어랑 데이터 유출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에요. 실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화면 오른쪽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 사이트라 그래서 랜섬웨어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탈취한 데이터를 팔기 위해서 셀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개설하는 건데 그런 사이트의 개설 추이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랜섬웨어 종류도 다양해지고 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2024년도에 가장 많이 활동했었던 랜섬웨어로 락빗이 있었는데 참고로 락빗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2024년 초에 한번 FBI랑 미국이랑 이제 유럽이랑 공조해서 사이트가 한번 막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이고 있고 락빗이 좀 줄어드니까 또 그 밑에 랜섬허브라든가 플레이라든가 아키라나 이런 다양한 랜섬웨어들이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한 번만 공격하고 우리가 암호화 복구키 주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지금은 최소한 3중과 해치를 합니다. 네,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흔히 얘기해서 한번 데이터 암호 복구 비용내고 그럼 데이터 탈취한 거 우리가 공개할 건데 공개 안 하게 하려면 돈 내. 또 한 번 받고 그리고 이거 이제 데이터 가지고 뭐 우리가 다른 뭐
뭐 셀링 할 거야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데이터 가지고 다시 침해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걸로 또 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돈을 받고 있는 것들이 한 보이고 번으로 안 있습니다. 끝난다. 네. 최근에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디도스까지 옮겨가고 있는 형태인데 네. 이제 이미 피해를 당했던 기업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디도스까지 보내면서 네. 날리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돈 내놔. 안 그러면 디도스 때릴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거죠. 아주 죽이는 거군요, 정말. 그쵸. 네.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엮이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뽑아내야 확실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어떤 공격자들의 확신이 생긴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뭐 병원이라든가, 어떤 개인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그리고 중요 정보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를 타겟하고, 혹은 돈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규모가 되는 회사를 타겟을 해야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뜯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랜섬웨어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랜섬웨어는 계속 어떻게 따지면 끝나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락빗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초에 락빗의 운영 조직이 검거됐다는 뉴스를 저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락빗이 이제 끝났겠구나. 이제 락빗은 더 이상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쉽게도 2024년 12월에 락빗 4.0의 릴리즈 예고가 나왔습니다. 네. 기존까지 이제 3.0이었고요. 락빗 4.0이라는 새로운 버전의 락빗이 이제 또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면 어쩌면 그들은 우리 정보 보안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들보다 복원력이,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복구한 거라고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2024년 초에 락빗 운영 조직이 검거될 때만 해도 단순히 사이트 폐쇄가 아니라 검거를 하고 어떤 소스 코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보를 했다라고 분명히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또 락빗 4.0이 릴리즈 예고가 되는 거 보면은 엄청난 회복력을 갖고 있구나, 복원력을 갖고 있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어떤 랜섬웨어들의 끝나지 않는 전쟁은 아마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밟아도 다시 살아난다.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이게 뭔가 점조직처럼 되어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조직들이 또 이렇게 퍼져 있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역량들이 이제 굉장히 저변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네. 말씀하셨던 그런 뭐 예를 들면 하나를 없앤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또 계속 또 솟아나고 또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또 드네요. 실제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들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랜섬웨어 에지 서비스라고 하는 이제 랜섬웨어를 제작하는 것과 오퍼레이션을 하는 게 분리가 돼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제작자가 따로 있고 어떤 리서처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들이 우리가 SI 사업하듯이 분리되어 있는 환경들을 네. 많이 공격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제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결국에는 그들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돈이라든가 아니면은 사회 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제 공격 그룹들이 이하집산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행위들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좀 분업화돼 있고 점조직화돼 있다라는 게 조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사님께서 뭐 AI 관련된 부분들 말씀하셨을 때도 이런 랜섬웨어도 AI 때문에 네. 또 굉장히 또 확산되고 또 정교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아마 내년도 이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하실 텐데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AI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AI를 사용해서 어떤 피싱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이 랜섬웨어의 개발에 만약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랜섬웨어 확산은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혹은 변종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가 바라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취약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난히 올해 조금 취약점을 가지고 얘기가 좀 많았던 한 해인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엣집단에 있는 장비들, 뭐 VPN이라든가 방화벽이라든가 프록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다양한 가상화 시스템들이라든가 이런 엣집단에 있는 시스템들의 취약점들이 좀 많이 발견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런 취약점들이 어떤
위험도가 높은 취약점들이 발생이 하고 그런 위험도 높은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권한을 상승시킬 수 있다든가 아니면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한다든가 원격 명령을 날릴 수 있다든가 이런 취약점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격자들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었던 한 해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취약점을 위해서 계속해서 패치를 발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보안 정책들을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 자체가 사람이니까 취약점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제 취약점은 발견될 수밖에 없고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긴 한데 이제 공격자가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 취약점을 활용하는 게 공격자 입장에서는 원래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싱 메일을 보내는 건 메일을 하나 보내서 그 사람 한 번만 낚으면 어떻게 따지면 굉장히 쉽게 그렇죠.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피싱 메일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피싱 메일을 막기 위한 어떤 보안 솔루션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쉬웠던 일이 지금은 어려워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뭔가 권한을 획득하고 그리고 몰래 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런 취약점들이 어떤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탐나는 어떤 재료,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들에 대한 연구들도 되게 활발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공격자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 공격자들이 그런 취약점을 가지고 아니면은 과거에 나왔던 취약점이지만 이 지금 써도 충분히 먹히네 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들을 공격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패치가 아직 나오지 않은 취약점들 2015년부터 쭉 연도별 추이를 한번 보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제로데이 취약점을 발견해서 이걸로 공격하는 게 ROI가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더라도 아니면은 성공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더라도 어떤 이제 패치나 이런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면 예를 뭐죠? 패치가 나오거나 그러면 또 무력화될 수도 무력화되고 있으니까.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ROI가 굉장히 안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ROI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은 그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공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좀 더 포인트가 되니까 공격자들도 관심을 갖고 그거에 대한 취약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그리고 북한 이쪽에 굉장히 취약점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공격 그룹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에는 뭐 UNC 522 하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활동하는 공격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반티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반티 VPN을 이용해서 어떤 원격 액세스를 한다든가 네. 접근을 하는 이런 취약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VMware라든가 뭐 F5 이런 장비들의 어떤 취약점들을 악용해서 공격자들이 공격을 시도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네. 굉장히 은밀하게 들어올 수 있고 조용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네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보안 레이어가 깔려 있는 환경에서 이제 저런 취약점 하나를 잘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네. 우회하면서 잘 들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런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저런 상황들을 이제 믿고 사용하는 건데 거기에 저런 허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들어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실제 이제 저희가 보안 장비를 쓰는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안전성 그리고 어떤 업무 생산성 이런 것들이 텐데 반대로 이제 저런 보안 패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정성과 생산성은 어떤 침해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격자의 입장에서도 사실 저걸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뚫기만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관리자 권한까지 싹 들어가서 맞습니다. 모르게 해서 뭔가 정말로 어떤 중요한 어떤 정보를 캐치해낼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네. 근데 보안은 이라고 네. 저희가 얘기를 위에다 타이틀을 좀 적어봤는데요. 뭐 클라우드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인프라들은 레가시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 인프라들은 방화벽이라는 어떤 인프라 밑에 시스템들이 쭉 구성되어 있는 이제 전통적인 레가시 환경에 있는 구성들은 그렇게 구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도 늘어났고요. IoT 기기들, 뭐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아니면은 뭐 단말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기기들이 늘어났잖아요. 집만 해도 뭐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새로 스탠바이미가 하나 새로 들어왔는데 네. 걔도 인터넷이 되고 안에 OS가 들어가 있는 네. 하나의 인터넷 단말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따져봤더니 그런 애가 이미 한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네. 뭐 아이패드부터 뭐 포함해서 네. 뭐 스피커라든가 네. 아니면은 TV라든가 이런 여러 IoT 기기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IoT 기기들도 늘어나고 클라우드 환경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게 보이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이제 클라우드만 좀 갖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는 아마 클라우드에 민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도 저런 회사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 회사도 이미 클라우드를 쓰고 계신 회사들이 많으실 거고요. 내가 민감 정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회사의 어떤 중요 정보들, 예를 들어서 개인 정보는 아니지만 회사의 거래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세일즈포스 같은 CRM 그렇죠. 서비스, 그렇죠. 사스 서비스에 이미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런 다양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클라우드로 데이터가 이전되고 있는 환경인데 그런 클라우드에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는 증가폭과 별개로 어떤 보안 위협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 태세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에서 2024년도 3분기에 클라우드 침해 현황에 대해서 좀 조사한 게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침해 현황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가 침해됐을 때 랜섬웨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메일에 대한 탈취, 컴프로마이즈가 일어나다거나 데이터가 탈취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예 뭐 내용을 밝히지 못한 16%의 언론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으로 지금 침해가 이루어졌는지가 조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국내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퍼센트가. 네. 물론 클라우드의 활용과 이런 부분은 국내가 좀 적긴 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금융에서도 클라우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클라우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하나의 방향이 있고 대세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기존의 온프라임이나 클라우드 각각의 보안 정책이 또 상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기 혼란들도 뭐 당분간은 굉장히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많은 보안하시던 분들이 클라우드 보안하시면서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가시 환경에서는 저희가 흔히 구성도라고 합니다. 구성도를 보지 않아도 머리에 그릴 수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보다 보면은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클라우드는 정말 안 그려지더라고요. 네. 이게 이 위치가 어디에 있지? 누구랑 어떻게 연결이 돼 있지가 이제 구분이 잘 안 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의 권한을 잘못 설정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정 액세스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API가 잘못 열려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엔 보안 홀로 맞아요.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스노우플레이크의 어떤 연초에 있었던 스노우플레이크의 데이터 탈취에 대한 공격 다이어그램인데요. 이거 자체로 봤을 때 스노우플레이크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스노우플레이크를 사용하는 유저의 계정이 임포스틸러를 통해서 강탈이 됐고 그 계정을 사용해서 공격자가 스노우플레이크 그 계정이 탈취된 어떤 피해자의 스노우플레이크 인스턴스 안으로 접근 가능하면서 데이터를 탈취한 형태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어떤 계정 탈취라든가 아니면은 뭐 자격증명 같은 것들을 저희가 획득해서 공격자들이 획득해서 사용자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 액세스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수 있고 그런 늘어났을 때 어떤 대비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이제 저도 피해를 받고 여기 이제 안 대표님도 피해를 본 스티비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계정 탈취가 문제였고 뭐 조사는 아직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현재 이제 계정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노출이 돼 있고 만약에 이제 그 계정을 공격자가 가지고 안 대표님이 보내고 있는 메일 링에 들어가서 마치 내가 보낸 거 아닌데 그렇죠. 이제 나는 이제 안 대표님이 보낸 것처럼 이제 어떤
공급자가 수정한 메일을 보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클라우드로 이전됐을 때 이제 우리가 흔히 레가시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클라우드나 이런 복잡한 어떤 공격 표면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에 좀 더 우리가 부각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위협에 관련된 아젠다를 말씀하셨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2025년도에는 또 더 중요해질 그런 아이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해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 그룹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또 여전히 2024년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하게 공격만 쳐다보는 건 아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격자들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특히나 이제 위협 관련된 부분 어떤 데이터가 탈취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2025년도에 뭘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자, 2024년도에 주요한 보안 위협에 관련된 아젠다를 한번 정리를 해봤다고 하면 이제 2025년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에 한번 질문 있으면은 좋습니다. 질문 좀 보고 네네. 한번 답변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선님 한번 네, 한 보시고요.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내용이 뎁스가 있으십니다. 갑자기 저도 이제 아까 발표하면서 쭉 질문을 봤었는데 네네. 질문 내용 중에 좀 어려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네. 바로바로 머리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그 중에 좀 몇 개를 보겠습니다. 이선님도 지금 보고 계시죠? 네네,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 님이 12월 보안 사건들에서 발견된 취약점 유형이 기존 위협과 비교했을 때 어떤 기술적 차이를 보였냐라고 주셨는데, 네. 이건 12월로 단정 짓지 않고 2024년도라고 보고, 2024년도 말고 이제 그 전 2022년도나 23년도랑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흔히 저희가 이제 위협 벡터라고 하죠. 공격을 수행하는 어떤 지점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흔히 저희가 인터넷, 그리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인터넷, 그리고 이메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 2020년도 이전 과거라고 생각을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흔히 얘기해서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APT라는 장비라든가 아니면은 엔드포인트의 어떤 EDR 솔루션이라든가 이메일 APT 장비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보완이 되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격자들이 그다음부터 관심을 사자 공격이 이제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이나 혹은 어떤 인프라를 직접적으로 타겟할 수 있는, 예전에는 인프라를 직접 타겟하는 게 사용자를 공격하는 것보다 어려웠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사용자를 공격하는 게 어려워지니까 다시 인프라를 직접 타겟할 수 있는 어떤 취약점을 공격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이제 좀 타겟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늘어났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과거보다 취약점 관련된 부분들, 제로데이 취약점이나 저희가 그냥 엔데이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엔데이 취약점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공격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괜찮은 질문은 보신 게 없으실까요? 네. 저도 답변을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네. 25년도 거로 넘어가고 네. 한 번 더 이제 저희가 뒤에서 또 설명 한 번 더 좋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저 Q&A 시간에 다시 한번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네. 자, 2025년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는 2025년도 위협에 대한 전망이고요. 뭐 너무나도 예상 가능하신 내용들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한번 주의 깊게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아까 처음에 우리 저희 나눈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5년도에 네. 주요한 보안 이슈라든지 아젠다 예상하시는 거 있으시면 또 편하게 이렇게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사이버 네. 문제입니다. 이미 저희가
저번 웨비나에서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미 2024년도에 다양한 생성형 AI를 이용한 공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게 이제 공격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뭐, 웜 GPT라고 하는, 아니면 핵 GPT나 이런 어떤 이제 악의적으로 오용될 수 있는 생성형 AI들에 대한 서비스들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25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경될 것 같습니다. 아마 2024년도까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생성형 AI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었다라고 하면 2025년도부터는 그래도 조금 뛰어다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제미나이를 주로 쓰고 있는데 제미나이에 여러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단순히 제미나이가 뭐 제미나이 그리고 제미나이 프로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리서처라는 기능을 통해서 어떤 리서칭을 하고 아예 레포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금 전에 기능들도 보여주셨잖아요. 네. 대단하던데요?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네. 아니면은 뒤에 이제 조금 더 뎁스 있는 질문들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 모드라든가 아니면 아직 베타인 거지만 베타로 어떤 처리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최근에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영상 관련된 AI 같은 경우에는 띄오. 네 그거는 이제 뭐 흔히 저희가 봐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구분 안 될 네,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안정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공격자들이 공격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데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대목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공격이 되게 다양해지거나 아니면은 광범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악의 축의 입장에서 공격들을 할 때 북한이라든가 뭐 북한은 우리나라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중국, 러시아,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모르지만 한국어로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희 입장에서는 주의 깊게 쳐다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생성형 AI를 이용한 어떤 사이버 범죄들, 생성형 AI를 이용한 어떤 악의적인 행위들을 연구하는 활동들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 또 랜섬웨어입니다. 네. 네. 랜섬웨어가 나온 이후로 뭐 계속 랜섬웨어를 얘기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랜섬웨어는 한 번 돈 받고 끝냈으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 데이터 암호화했어. 돈 줘. 데이터 복구하는 비용 해서 돈 줘. 데이터 네. 유출할 거니까 돈 줘. 그리고 우리가 너 디도스 할 거야. 안 받고 싶으면 돈 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자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원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순진하게 한 번에 랜섬웨어 복구했다고 돈 주는 끝나 이게 아니라 나는 너에 대해서 흔히 얘기해서 빤스까지 벗겨보겠다. 네. 이러면서 이제 달려드는 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랜섬웨어 공격자가 많아져서 그렇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격자가 2명일 때는 공격해서 돈 받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먹는 건데 네. 지금은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몇백 개 이상의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내가 성공시켜서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다른 애들도 자꾸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벌 수익 구조가 줄어들었죠. 네, 그들도 경쟁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 번 돈 받아낸 것보다 뭐 흔히 얘기해서 팬놈 또 팬다고 네. 그렇게 훨씬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공격자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패는 것도 적당히 패야지 돈 받지. 네. 너무 강하게 패면 아예 포기할 텐데.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공격자들도 고민을 하다 보니 네. 어떤 때는 포기를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끈질기게 돈을 네. 받아내기도 하고 하는 것 아무튼 같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하나만 가지고 어떤 예전에 돈을 갈취를 하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번 랜섬웨어 걸리면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런 어떤 2차적인, 3차적인 위협과 공격에도 대비를 해야 된다. 랜섬웨어가 네. 계속 그렇게 진화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걱정하고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아까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격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공격을 예전에 저희가 인프라가 공격하기 쉬울 때는 인프라를 공격하다가 인프라가 여러 보안 레이어로 막히니까 사용자를 공격했었고 네. 사용자가 공격하던 게 힘들어지니까 다시 인프라로 돌아오고 이것들이 이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조금 더
공격자들이 쉽게 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계정을 탈취하거나 내부자를 이용해서 계정 정보를 얻어내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다크웹 같은 경우에도 다크웹에서 이제 공격자들이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최근에 늘어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내부자의 정보를 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자한테 너 회사 개인 아니면 너 로그인 정보 주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런 식의 결국에는 돌고 돌아 다시 이제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전통적인 사이버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방법들로 좀 회귀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많이 목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머레어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는 아닌데 옛날에 이제 뱅킹 저희가 트로이전 뭐 이렇게 불렸던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어떤 은행이나 아니면 계정 정보 같은 걸 탈취할 수 있는 인포스틸러 이런 이제 머레어들이 최근에 많이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머레어는 PC에만 까는 게 아니라 뭐 안드로이드 모바일 폰에도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의 여러 디바이스에 깔릴 수 있는 어떤 인포스틸러 형태의 악성 코드들이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 공격자들은 최대한 수익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들로 다시 또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본인들의 돈을 벌기 위함이겠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시 그것들을 쳐다봐야 되는 네. 우리 완벽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라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또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완하고자 하면 또 어디가 또 허점이 발생하고 그 허점을 다시 한번 공격하고 계속해서 이게 돌아가고 어떤 사이클 형태로 이런 공격들과 방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결국에는 완벽한 보안은 없다지만 그래도 이제 과거에 내가 완벽하게 잘해놨던 우리 조직에서 완벽하게 잘해놨던 어떤 보안 시스템이 있거나 아니면 보안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 당장 어떤 랜섬웨어라든가 이런 거와 매칭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관심 가지고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셔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하여튼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유가 어떤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트렌드가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준비하기보다는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네. 어떤 전략적으로 봤을 때 무엇부터 먼저 보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맞습니다. 본다면 네. 현재 지금 뭐가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가장 제일 많이 퍼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걸 먼저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방어해 나가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자원은 한정돼 있고 인력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최우선적으로 보여야 되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가장 기밀 데이터가 무엇인지 선정을 하시고 그 기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호할 건지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보안 장비 혹은 프로세스들이 필요한지를 자원과 인력에 맞게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조직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떤 조직은 개인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어떤 조직은 어떤 설계도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보안에 대한 구성이나 아니면 오퍼레이션이라든가 관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네, 얼마 코인이군요, 전에 코인.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잠깐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고, 네.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제? 뭐 최근에 미국의 기조로 봤을 때는 당장은 못 올라갈 것 같던데, 네. 그래도 뭐 저기 20만 찍나요? 20만? 네, 미국에 계신 저희 대통령 후보께서 이제 네. 당선자께서 예, 너무 사랑하고 계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갖고 온 게 결국에 이것도 공격자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랜섬웨어가 많이 유행했던 가장 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격자들은 어떤 공격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알려져 있는 흔히 얘기하는 계좌번호로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익명화되어 있는 어떤 창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럴 만한 창구가 별로 없었죠. 그러면 결국에 현금을 어디론가 보내. 그럼 내가 거기서 챙겨갔든가. 네. 이거는 사이버 범죄와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구조였어요. 네. 뭐 인질을 납치하는 거 아닌 이상은. 그런데 랜섬웨어라는 어떤 데이터 인질 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너무나도 활용할 만한 어떤 거래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가
가격이 늘어나면서 공격자들도 저게 돈이 되는구나. 그렇죠. 내가 돈을 확실하게 벌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늘어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따지면 10만 달러라는 어떤 분기점 하나를 또 넘은 셈이잖아요. 비트코인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인해서 비트코인 자체를 노리는 어떤 행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를 또 노리는. 최근에 한번 뭐 기사가 나온 건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그룹들이 일본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를 털어서 뭐 돈을 이제 3억 800만 달러 정도를 훔친 혐의로 지금 현재 추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근데 북한은 원래 그런 일들을 자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계속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애들도 저거 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어떤 거래소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개인까지도 이제 타겟이 확장될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공격,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근간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공격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원체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랜섬웨어를 통해서 비트코인으로 해서 뭔가 그게 이제 실제로 수입이 더 창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원체 오르니까 비트코인 거래소를 공격하는 형태의 또 하나의 공격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2025년도에 더욱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랜섬웨어의 어떤 확장과 또 여러 가지 분업적이고 또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는 요인도 이제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의 성장과 함께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실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흔히 세탁이라고 하죠. 렌더링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으로 이제 공격자들은 세탁하지 않고 본인들이 인프라를 사는 데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인프라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현금화 시킨다든가. 투자를 하는 거군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세탁 과정을 거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자기 돈 안 쓰고 공격 인프라 확장해서 공격자들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고 공격을 시도하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본인들은 뭐 앉아서 계속 땅 짚고 헤엄치면서 돈 버는 상황들을 만들 수 있는데 결국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거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 어떤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타겟이 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한테도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2025년도 전망으로 좀 갖고 온 내용은 여기까지 일단은 갖고 왔고요. 뭐 실제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국내에 있는 다양한 보안 회사들 그리고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 같은 경우에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그리고 2025년도 전망에 대한 레포트들을 각자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예언가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미래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식의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의 위치에 맞춰서 각자 근무하시고 있는 회사의 규모나 내용에 맞춰서 오늘 내용 혹은 이제 다양한 벤더들에서 얘기 혹은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전망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기업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또 딜레마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뭐 뿐만 아니라 아마 다양한 어떤 루트로 보안 관련된 사고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들으시면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잘 방어하는 게 너무나도 회사의 어떤 그 정책과 또 어떤 존속에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다 인식을 하실 텐데 또 경기가 너무 또 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보안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기가 또 더 만만치 않은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되게 고민이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저도 이제 고객들분들 만나보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좋은 건 아는데 돈이 네, 좋은 건 아는데 비용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데이터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기밀성이 높고 중요한 데이터가 뭔지 정하시는 것부터가 출발인 것 같아요. 최근에 금융 망분리 관련된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라벨링을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그보다 덜 중요한 애, 그리고 공개가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떤 식으로 보호가 돼야 되는지, 그걸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뭔지, 혹은 도구가 있으면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고, 어떤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개인별로, 기업별로. 개별 기업별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각각의 기업별로 나름의 그 보안 정책과 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어떤 그런 그동안의 노하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이런 CQ 언박싱을 이사님과 같이 진행해 보면서 느낀 바는 제가 뭐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런 보안 정책과 보안 공격의 어떤 유형들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아이디어와 기존의 전략 가지고는 이거를 막아내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좀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담당자 입장에서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막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앞으로는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안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이제 흔히 관성적인 투자를 하시는 고객사들도 분명히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했었던 방화벽, 뭐 IPS 투자에 흔히 얘기하는 내구 연한이 끝났으니 이제 교체하겠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스펙에 있는 제품들을 교체하시거나. 근데 당연히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보안의 전략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입장에서 비용적인 부분은 분명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비용이 결국에는 복구 비용 그리고 어떤 신뢰도를 넘어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보안을 잘 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금 조금 전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 스티비 이런 어떤 보안 유출 사고도 네.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타격을 입으면 이게 실제로 비즈니스에 너무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런 어떤 경영진들과 보안 담당자의 어떤 매니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해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자,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그 질문들 몇 가지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양재영 님이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IM 위협 증가가 예상되는데 네. 금융권에서 도입되는 현업 도구와 클라우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IM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증가 예상됩니다. 소비자 측이 아닌 공급사 측, 금융권 측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의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제가 금융권에서 일을 하고 있진 않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자체가 어떤 금융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는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될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미 경험해왔던 다양한 IM 솔루션들을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각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권한 설정 그리고 그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범위를 일단 체계적으로 잡아놓으시는 게 먼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어떤 권한이라는 부분, 이제 아이덴티티라는 부분을 저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는 보안팀이니까 어드민 권한 이런 식으로 이제 할당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리고 혹은 우리는 보안팀이니까 하나의 공용 계정으로 쓰자라고 하는 순간 또 문제가 될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한 권한 분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기밀도 분리 이런 것들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해도 IM 인증 관련된 문제가 위협이 증가하더라도 좀 그런 것들이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홍동님 질문인데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인력 양성이라든지 교육의 중요성이 또 더욱 강조될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인재 양성 방법, 사내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플랜을 세울지에 대한 의견도 좀 물어보시나요? 일단 1차적으로 만약에 일반 현업들, 그러니까 정보 보안을 담당하지 않는 현업분들이시라고 하면은, 아마 1년에 2번 이상씩
의무적으로 교육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권이나 이런 일부 기업들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일단은 자주 교육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모이해킹 훈련, 악성 메일 훈련이라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이런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사고 사례를 계속 전파하면서 교육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보안 담당자라고 하시면 국내에는 이제 이렇게 좀 저렴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키사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키사 아카데미를 통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들을 참고해 주셔서 그런 교육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홍기님 같은 경우 기업보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질문이신 것 같은데 현재 패스워드는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10자리 이상을 주로 공고하는데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몇 자리 이상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게 그나마 좀 안심될까요? 네. 정홍기님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정홍기님 뿐만 아니라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미국에 제가 지금 정확히 기간이 생각이 안 나서 네. 미국에서 이제 나온 기관에서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패스워드의 복잡성 그리고 자주 교체하는 건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패스워드의 무용론이죠. 네. 네, 결국에 패스워드는 네. 하나의 어떤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지 패스워드를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래요? 같고요. 결국에 패스워드의 복잡성보다는 패스워드도 복잡하게 돼야 되겠지만 그거에 따른 어떤 2차 인증들, 네. 부가적인 인증 수단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투팩터 인증 같은 멀티팩터 네. 인증들을 사용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알람도 만약에 내 계정에 다른 사용자가 접근을 했을 때 투팩터를 걸어놓으면 일단은 당장은 접근을 못하고 알람이 뜨니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암호를 암호화기를 통해 가지고 엄청 바꿔놨는데 의미가 없는 짓이었군요. 뭐 그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양자 컴퓨터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암호화도 이제 2차 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정책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지 단순히 맞습니다. 암호 자체가 복잡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 2.0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나왔는데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근간은 의심하고. 네. 네. 그러면은 내가 접근하는 거 자체도 의심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접근했을 때도 내가 그거를 알 수 있도록 어떤 장치들이 앞뒤로 걸려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어떻게 따지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쉬운 거는 어떤 뭐 멀티팩터 2차 인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나만 더 해보고 네. 마무리할까요? 네. 질문도 오늘 된 게 네, 질문이 많아서 제가 주네요. 네. 여기 있네요. 장혁수님, 요 질문 제가 네. 보안 성능이나 영향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별도의 어떤 파라미터나 툴이 있는지 네네.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안의 어떤 정책들이 과연 몇 점인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을까요? 객관화할 수 있는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보안 장비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역할들 내가 처음에 이 보안 장비를 구매해서 설치했을 때 기대했던 기대대로 움직이는지 동작하는지를 볼 수 있는 브리치 앤 어택 시뮬레이션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을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진단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도구를 쓰시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어세스먼트 체크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만 그런 것들이 무조건 잘 돼 있다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앞으로도 90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렇죠.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세스나 점검할 수 있는 프로세스나 내용들을 내재하시거나 고민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오늘도 많은 질문들 주셨습니다만 웨비나 끝나고 또 이사님께서 조금 시간 내셔가지고 답변 네. 좀 주시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4년도 마지막 또 저희 CQ 언박싱 네.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냥 좀 그 생각은 내년도 저희 이제 시즌 2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저희 늘 오시는 분들 혹은 또 고객분들 또 보안에 관심 있는 또 담당자분들과 함께 또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또 관련된 의견들 본인들이 느끼고 있는 현장에서의 어떤 보안 이슈들
또 보안의 걱정들을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도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CQ 언박싱, 오프라인 CQ 언박싱 이런 것들도 내년도에 한번 기획으로 네. 막 드는 생각인데 오늘 의견들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보안 담당자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이런 보안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되게 필요하겠다. 네. 이사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서 호스트로 좀 한번 만들어 보시죠.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 2024년도 CQ 언박싱 마지막 CQ 언박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잘 준비를 해서 시즌 1은 여기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 시즌 1 어땠는지 한번 의견들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요거. 2025. 네.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아젠다로 참 고생들 많으셨고요. 네. 또 내년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지금 담당하시는 여러분들의 업무도 또 잘 되시고 또 개인적인 성취도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서로 고맙습니다라는 말도 주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서로들 인사하시고 오늘 웨비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사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네, 2024년도 뭐 부족하지만 6번의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2025년도에도 새로운 모습으로 한번 다시 방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시즌2 저희가 잘 준비해서 더 좋은 CQ 언박싱으로 저희가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2024년도 잘 보내시고요. 2025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